정부가 내년 수도권에서 사전 분양하는 3만 가구에 대한 대상지와 일정을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하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삼성전자의 주식이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2년간 시중에 유통된 5만 원권 중 한국은행으로 환수되지 못한 약 116조 원이 탈세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8.4 대책을 통해 내놓은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관련해 내년 사전 분양할 3만 가구에 대한 대상지와 또 일정을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으며 시장 내 불안 요소가 다소 진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서 밝힌 3만 가구에 대한 사전 분양 대상지와 일정을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사전 분양 계획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들이 주택 공급 확대를 체감하고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 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들은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 수요가 완화돼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발표에서는 사전 청약 일정을 비롯해 그동안 미흡했던 교통 SOC 방안 등이 언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대릉 골프장과 공공기관 유휴 부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지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이 가시화되면 조급했던 매수세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액션 플랜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시장 내에 이제 조급하게 매수에 나서신 분들, 그분들 좀 다독이는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하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불법 거래처럼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출 전망입니다. 최근 실거래 조사를 통해 이상 거래를 잡아낸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을 하나의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분석원에는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인력이 파견됩니다. 이 조직은 개인금융과 과세정보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률 제정안에 입법을 추진합니다. 부동산 거래분석원으로 집값 담합을 비롯해 탈세, 편법 증여, 불법 자금 흐름 등을 신속하게 단속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주택시장에는 신용대출, 전세대출,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들인 정황이 포착되는데 모니터링을 상시화하면 이 같은 신종 교란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신용대출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 그런 부분도 미리 포착이 가능하겠죠. 추세 같은 것도 미리 포착이 좀 가능하겠죠. 그런 조짐이 보인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다든지. 다만 신용대출은 용도 제한이 없어 주택시장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원천봉쇄할 수 없습니다. 신용대출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관리는 금융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지난달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로 식품 가격이 급등하며 소비자 물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은 3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이로 인해 식품업계가 줄줄이 가격을 인상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0%대 저물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로 출하가 줄어든 채소 가격이 크게 오르며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지난 3월 이후 최다로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은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5.5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1.0%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에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이 주요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지난 2017년 8월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로 인해 전체 소비자 물가가 0.81% 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농산물이 12.1% 올랐고 이 중 채소류가 28.5% 올랐습니다. 채소류 상승폭은 지난 2016년 11월 이후 최대입니다. 축산물과 수산물도 각각 10.2%, 6.4%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각종 식자재의 가격이 오르며 최근 식품업계가 잇따라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오뚜기는 최근 즉석밥 3종의 가격을 평균 8% 인상했습니다. 오뚜기밥 기준으로 710원에서 770원으로 60원이 올랐습니다. 롯데제과 역시 목캔디와 찰떡바의 가격을 평균 10.8%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소용량 목캔디는 200원 오르고 대용량 목캔디 제품과 찰떡파이는 용량을 축소합니다. 앞서 롯데제과는 지난 6월에도 나뚜루 아이스크림 가격을 평균 10.5% 올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 물가는 올랐지만 지난 4월 이후 0%대 저물가 기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지난달 0.8%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이 올해 1월 이후 가장 크지만 지난해 8월 이후 13개월 연속 0%대에 머물러 있는 수치입니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국제 유가 인하에 따른 석유류 가격 하락과 도시가스 인하, 고교 납입금 지역과 유치원 납입금 지원 확대 등에 따른 공공서비스 하락,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삼성전자를 향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삼성전자 주식은 무려 2조 원이 넘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매수세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2조 원이 넘게 사들였습니다. 특히 지난달 19일부터는 10거래일 연속 삼성전자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10거래일 연속 순매수는 지난 3월 기록한 13거래일 연속 순매수 이후 최장 기록입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 주식을 2조 원 넘게 순매도했다는 점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물량을 개인이 모두 받은 셈입니다. 시장에서는 개인의 매수세가 삼성전자의 주가 하단을 방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3월 저점 이후 코스피 상승률은 약 61%. 하지만 이 기간 삼성전자는 업황에 대한 우려로 인해 약 28%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의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 대비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적극적인 매수에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매수세에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까지 이루어질 경우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종목의 주가는 상승세를 탈 전망입니다. 최영산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특히 올 4분기부터 시작될 2021년 수요 변화를 반영한 움직임들이 삼성전자 주가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을 할 때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로 집을 더 지으면 그중 절반가량을 기부 체납하도록 했는데요. 업계에선 서울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에 있는 노후단지에서 적극적일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세부 윤곽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사업을 할 때 법정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대신 더 받는 용적률의 20에서 50%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 기부 체납하도록 했습니다. 공공재개발에서도 30평형대 공공임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기부 체납 비율은 지자체 조례로 다시 정해집니다. 보통 재개발 사업에서 기부 체납 비율이 50에서 75%인 것과 비교하면 공공재개발은 사업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업계에선 강북권 노후 지역에서 사업 추진에 눈독을 들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뉴타운 같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노원이나 도봉, 강북, 중랑구 같은 서울의 외곽 지역들입니다. 분상제를 제외받을 수 있고 또 용적률도 상향되기 때문에 역세권의 중소규모 위주로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이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되는 만큼 조합원도 일반 분양가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시세 차익을 차단한다는 보관입니다. 또 공공재개발에 무분별한 투기 자금이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 공공시행자 지정일이나 주택공급 활성화지구 지정일 이후 들어온 조합원은 감정평가액보다 더 비싸게 분양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12년간 시중에 유통됐던 5만 원권 중 한국은행의 금고로 환수된 금액은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약 116조 원이 어딘가의 금고나 또 장롱 속에 숨어 있다는 얘기인데 탈세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선진국의 최고 액면가 화폐들에 비해 유난히 환수율이 낮은 5만 원권.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5만 원권 발행 및 환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누적 발행액은 모두 227조 9,801억 원입니다. 이 중 한은 금고로 돌아온 환수액은 112조 423억 원, 49.1%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나머지 115조 9,378억 원을 가계, 기업, 금융기관 등이 거래나 예비 목적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올해 들어 7월까지 환수율은 31.1%로 2014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3억 600만 장의 5만 원권 가운데 2억 1,100만 장이 금고나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각 은행에서는 5만 원권 품귀 현상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은에서 받아올 수 있는 매수가 눈에 띄게 부족해지면서 현금 인출기에서 5만 원권을 뽑을 수 없는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예비 현금으로 쌓아놨다는 분석이지만 일각에서는 부동산 다운 계약 등 음성적 거래에 쓰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달 국회 예결위에서 김대지 국세청장도 저금리 기조도 있지만 탈세 목적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보 수집을 강화해 현금 거래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5만 원권 발행을 늘리고 있지만 제작 비용이나 물리적 기간 등을 고려하면 무작정 늘릴 수만은 없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이 작년 대비 2배 이상 커지며 폭풍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역대 최고의 성적표를 거뒀다고 하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럽 배터리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이 전체 판매량 2위에 올랐습니다. 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서 거둔 역대 최고 성적입니다. 전기차 전문 매체 EV세일즈에 따르면 7월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코나 EV는 4,444대를 판매했습니다. 기아차의 니로 EV도 3,371대가 팔려 처음으로 5위권에 진입했습니다. 판매량 1위에는 르노의 전기차 조이에가 올랐습니다. 3위는 폭스바겐 E-골프, 5위는 아우디 이트론이 차지했습니다. 전기차 열풍의 주역으로 꼽히는 테슬라 모델 3는 10위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유럽 전체 전기차 판매량은 53,695대로 작년 대비 123% 늘었습니다. 유럽 정부가 국제환경 기준 대응과 코로나19 극복의 일환으로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떨어지면서 내연기관차의 득세가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국제 환경 기준 강화라든지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나오는 모델들이 내년에 본격화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한편 유럽 정부의 그린 뉴딜 추진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판매 지원책이 강화되며 현대기아차의 유럽 내 전기차 판매량은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최근에 갤럭시 노트 20가 출시되면서 자급제 폰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급제 폰은 무엇인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폰과는 무엇이 다른지 경제산업부 윤다혜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자급제 폰 얘기들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급제란 무엇인지 먼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자급제는 쉽게 말해 공기계입니다. 통신사를 거쳐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기계를 직접 구매해서 유심만 넣어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급제는 지난 2012년 5월에 이동통신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이후 이동통신사들의 장기 이용 약정을 활용하는 계약 체계와 휴대폰 제조업체가 자급제용 제품도 많이 내놓지 않아 시장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1일부터 5G 자급제 폰에 한해 LTE 요금제로 개통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출시된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 인기와 맞물려 자급제 고객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런 약정도 없는 공기계다. 그냥 텅 비어있는 폰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갤럭시 20 시리즈 자급제가 그렇다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네, 갤노트 20 시리즈의 예약 판매 물량 중 16%가 자급제로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급제 폰 이용률은 전체 비율의 약 8%에 지나지 않는 것에 비하면 많이 상승한 수치인데요. 기존에는 통신사를 통한 스마트폰 구매가 주로 이뤘지만 공기계를 사서 자신이 원하는 요금제로 개통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통신사에서 구매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급제 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네, 자급제의 최대 장점은 약정 기간 없이 통신사와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월 통신 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이통사를 통해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제조사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를 직접 고를 수 있는 겁니다. 최근 출시된 5G 폰은 5G 요금제를 써야 하는데 자급제는 이런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약정을 걸어서 구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공시지원금과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선택 약정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자급제 폰의 구매 초기 비용도 큽니다. 통신사를 통한 보험 가입은 안 되지만 제조사에서 나온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야기 들었을 땐 사실 확 좋다라고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고객 입장에서 직접 사용했을 때는 좀 이해가 덜 갈 것 같은데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갤노트 20을 기준으로 자급제 구매했을 때와 통신사 지원을 받는 경우를 비교해봤습니다. 갤노트 20 출고가는 119만 9천 원으로 SKT 공시지원금은 최대 17만 원입니다. SK텔레콤에서 5GX 스탠다드로 200기가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면 24개월 기준 할부금과 통신비를 합쳐 월 12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에서 6개월 의무 사용 기간 뒤에도 더 저렴한 요금제를 쓴다 해도 월 납부액은 10만 원대이기 때문에 총 2년간 200만 원 후반대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통신사 역시 상황이 비슷했으며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면 가격대가 더 올라갔습니다. 또 이동통신사 지원을 감안해도 할부로 구입하면 연 최대 5.9%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자급제로 이용할 경우 기기를 출고가로 사고 LTE 요금제 3만 4천 원대를 유지해도 기계값 포함 총 200만 원대 후반대를 넘기지 않습니다. 통신사 요금 말고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하게 되면 이동통신사 3사 요금제 반값 수준으로 요금제 가격은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금제를 비싼 걸 사용하지 않는 분들께서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많아진다. 이렇게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노트 20 시리즈에서 자급제가 더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저렴한 공시지원금이 한몫했습니다. 갤노트 20의 이통 3사 공시지원금은 최소 8만 원대에서 20만 원대 초반으로 KT가 책정한 24만 원이 최대 금액입니다. 앞서 출시한 갤럭시 S20 지원금은 25만 원에서 50만 원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또 비싼 5G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점이 등을 돌리게 했습니다. 3사 통신사의 5G 요금제 가격은 기본적으로 월 5만 원에서 6만 원이 넘어갑니다. SK텔레콤은 200기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5GX 스탠다드 요금제가 7만 5천 원부터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프라임은 8만 9천 원, 플래티넘 요금제는 12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요금을 비싼 데 비해 5G 통합 품질이 이에 미치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5G는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협소해 통신불통 등으로 그동안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5G 소비자 이용 800명을 대상으로 5G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을 설문조사한 결과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가 52.9%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어 커버리지가 협소함이 49.6%, 요금제가 비쌈이 48.5%, 커버리지 내에서 5G 대신 LTE로 전환됨이 41.6%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렇게 선택지가 넓어져서 좋을 수 있겠지만 제공하는 통신업계에서는 난감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통신업계는 자급제 판매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아서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자급제 판매 비중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유통구조 변화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는 얘기합니다. 자급제폰과 알뜰폰의 증가는 이 통사 입장에서는 통신사의 가입자당 매출 하락과 5G 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LG U+는 어제 알뜰폰 결합 상품을 내놨습니다. 자사 고객만 받을 수 있던 참 쉬운 가족 결합을 알뜰폰 고객까지 확대한 겁니다. 이는 자급제폰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자 알뜰폰을 공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급제와 알뜰폰을 묶어서 사용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자급제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통신사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자급제폰에 대해서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가 또 올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윤다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으로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운전자금 등을 대거 빌린 탓에 2분기 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예금 취급 기간의 산업별 대출금 잔액은 총 1,328조 2천억 원으로 1분기 말보다 14.2%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8년 1분기 이후 최대치입니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 대출 증가폭이 47조 2천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부동산업, 운수창고업 중심으로 서비스업 대출이 늘어난 겁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대출도 각각 17조 2천억 원, 2조 5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대출 용도별로는 운전자금이 한 분기 만에 52조 1천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올해 들어 이 네 번째 국고채 매입을 단행했지만 국고채 시장 금리가 속절없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슈퍼 예산을 편성한 데다 4차 추가 경정 예산안까지 거론되며 대규모 국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탓입니다. 수급 부담으로 장기물 금리가 급등할 경우 경기 회복과 기업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올해 총 6조 원 규모의 4번의 국고채 단순 매입에 나섰는데 국고채 금리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어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1.582%를 기록해 지난 3월 25일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섰습니다. 국고채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연 1.73%, 1.82%로 3월의 연고점에 근접했습니다. P2P 업체 237곳 중 78곳만 금감원에 적정 의견이 기재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전체 P2P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에서 감사 보고서 자료 제출 요청에 회신한 곳은 124개사였습니다. 78곳이 적정 의견, 1곳이 의견 거절을 제출했고 미제출 업체는 영업 실적 없음이 26곳, 제출 곤란이 12곳, 제출 기한 연장 요청이 7곳 등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의견 거절이나 미제출 업체에 대해 폐업이나 대부업 전환을 유도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등록 취소 처분 등을 내릴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했습니다. 태풍 마이삭은 현재 서귀포 남동쪽 190km 부근 해상에서 매우 강한 강도의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 중인데요. 태풍은 오늘 저녁에 제주도에 최근 접하겠고 내일 새벽에 부산에 상륙한 뒤 내일 오전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저녁 제주도부터 시작해 밤에는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특보 현황을 살펴보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든 제주도에는 태풍 경보가, 그 밖에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태풍 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태풍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도와 경상 해안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0에서 50m에 달하는 아주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초속 20에서 40m, 그 밖의 지역들도 초속 10에서 30m의 바람이 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속 40m의 바람은 사람은 물론이고 큰 바위마저도 날려버릴 정도의 아주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야외 시설물들이 날아가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외출을 삼가시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폭우 대비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500mm 이상의 물폭탄이 퍼붓겠고요. 경상 해안과 남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최고 400mm 이상, 그 밖에 전국도 최고 25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충청 이남이 내일 아침에, 그 밖의 지역은 내일 낮까지 오다 개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북부는 낮에, 충청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오다 개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25도, 인천과 춘천 2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도 대부분 오전과 낮 사이 비가 그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28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전에 대부분 비가 개겠습니다. 한낮 기온 전주와 광주 28도, 부산 29도, 대구는 3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남해상과 동해상의 물결은 최고 12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 동해안은 바닷물의 높이가 평소보다 매우 높아서 폭풍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침수 피해가 없도록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주말까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10호 태풍 하이선이 괌 북서쪽 해상에서 발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일요일 경상 해안부터 시작해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이 다시 한번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끝까지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